안녕하세요. 2020년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사 연수에 참석해 주신 모든 한글학교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사 세 번째 수업으로 나로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모습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사 수업을 진행할 강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노성열이라고 합니다. 지난 1997년도에 카자흐스탄으로 왔고요. 8년 정도 카자흐에서 생활을 하다가 2005년도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우르무치시로 이사를 가서 다니엘 학교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고 또 교장으로 일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1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7년도에 다시 카자흐로 들어와서 지금은 알마티 근교의 텐샨 국제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고 알마티 토요 한글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가 있고요. 아이는 3명이 있는데 혜인, 정인, 영인 24살, 22살, 17살 이렇게 세 아이와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역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역사 속에서 민족과 민족, 또 도시와 농촌, 또 양반과 천민, 이런 계급과 계층과 사람들이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갔는지에 대한 흔적들을 함께 찾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역사 수업의 큰 주제는 더불어 함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지식인과 민중, 또 도시와 농촌 간에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갔는지에 대한 흔적들을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크림 전쟁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모습이 보일 텐데 의문이 드실 거예요. 한국사 시간인데 역사 수업을 하는데 왜 크림 전쟁이 나왔을까? 이 크림 전쟁은 19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전쟁인데 도대체 우리 한국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크림은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지금 이 포인트를 보시면은 한 요 정도가 우크라이나가 되고요. 이쪽이 러시아가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반도, 크림 반도를 이야기하고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크림 전쟁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흑해가 보이고 있고요. 이 흑해를 이제 빠져나가면은 지중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크림 반도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났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크림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크림 전쟁이 일어나게 된 몇 가지 원인과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한참 동안 국력을 키워나가다가 점점 쇠퇴하게 되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 이후에 점점 팽창하고 그 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자를 수송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의 확보가 필요했는데 이 부동항의 확보를 위해서 점점 남하하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정책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팽창하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인 유럽의 강국들은 긴장하게 되고 러시아를 주시하게 되고 러시아의 국력이 커지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그 당시에 지중해를 거쳐서 인도까지 가는 해상 무역로가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었는데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정치적인 야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오스만 투르크와 좀 이렇게 한번 전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돼서 명분을 찾는데 마땅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먼저 프랑스가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좀 관할권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프랑스의 요청을 받아줍니다. 그러자 러시아도 우리 국민들도 우리 러시아 정교회 국민들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관할권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를 거절합니다. 잘됐다. 마침 전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일들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소위 말하는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제국 간의 크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초반에는 러시아가 승기를 잡는 것 같았는데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손을 잡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이 크림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크림 전쟁과 관계가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잠깐만 해볼게요. 나이팅게일이 있습니다. 이 크림 전쟁 때 활약했던 나이팅게일 간호사죠. 이 나이팅게일이 바로 크림 전쟁과 관계가 있고요. 이 크림 전쟁에서 최초로 전쟁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소위 말하는 종군 기자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그 전쟁의 상황들을 보도하는 종군 기자의 개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었으니까 부상을 당한 사람들, 군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부상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군복을 좀 벗어야 되는데 이 군복 벗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카디건이라고 하는 백작이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옷을 벗을 수 있도록 옷을 하나 고안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가디건의 유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는 패배를 하게 되고요. 러시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 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근대화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크림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러시아가 근대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는 전쟁이 바로 이 크림 전쟁이 되겠습니다. 크림 전쟁이 1853년부터 일어났다 그랬죠. 19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농노라고 하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농노. 자, 이 농노는
농민과 노예를 합친 단어이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러시아의 농노들은 부역, 공납, 세금 납부의 의무를 떠안으면서 주인의 소유물로 노동을 바치고 물건처럼 매매까지 되는 노예보다도 못한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농업이 주요한 산업이었으니까 땅은 크고 사람은 적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농민들이 이 땅 저 땅을 떠돌아다닌다거나 갑자기 이사를 간다거나 나는 이 땅이 싫어 라고 떠나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땅의 주인들, 영주들, 지주들은 이렇게 농민들을 자기의 토지에 귀속시켜 놓고 거기에 세금과 부역과 공납을 부과하는, 어떻게 보면 노예보다도 더 못한 처지의 삶을 살아가는 러시아의 농노라고 하는 제도가 이 크림 전쟁 때까지 19세기 중반 때까지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무거운 임무만 있고 권리는 지닐 수 없는 그야말로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였던 농노들이 러시아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 러시아의 인구 6,700만 명 중에서 약 5천만 명이 농민들이었고 이 5천만 명의 농민들 중에서 4천만 명이 농노라고 하는 신분으로 묶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알렉산드르 2세라고 하는 통치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알렉산드르 2세가 러시아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혁명, 왕이나 귀족이나 영주나 지주가 먼저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4천만 명 이상의 농노들의 신분을 해방해주는 농노 해방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1861년 알렉산드르 2세에 의해서 러시아에서는 농노 해방령이 선포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은 그 농노 해방령이 선포될 때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옆에 있는 동전은 1861년, 여기 연도가 보이죠? 1861년 농노해방령 선포 150주년을 기념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행한 기념주화의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이 농노해방은 미국의 노예해방보다 2년이 빨랐어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해방이 단행이 되지만 러시아는 이보다 빠른 1861년에 농노들을 해방하기에 이릅니다. 드디어 농노들이 해방을 맞게 됩니다.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갔던 농노들이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농노해방이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니었어요. 자, 이 농노해방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먼저는 당연히 이 농노들을 마음껏 부리며 부를 축적했던 귀족과 지주들의 반대들이 있었고요. 또 농노라고 하는 신분은 비록 해방이 되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국가가 먼저 땅을 사들인 뒤에 이 농노들, 지금은 이제 해방이 돼서 농민이 됐죠. 이 농민들에게 그 땅값을, 농토의 값을 49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갚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고 오히려 농노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땅보다 이 농노의 신분이 해방되고 농민이 되었을 때 차지할 수 있는 땅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이 없었던 농민들은 도시 노동자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농노 해방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의 소수이기는 하지만 젊은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이 불쌍한 농노였던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의 의식과 사회의 구조를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운동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브나로드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자. 나중에 이제 이 브나로드 운동에서 사회주의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 브나로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어예요. 브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나로드는 people, 민중,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 혹은 민중과 함께, 민중으로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일단의 젊은 귀족들, 지식인들이 벌였던 공동체 운동을 일컬어서 우리는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 크림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브나로드 운동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를 뜻하는 러시아 말이고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나온 구호입니다. 여기까지가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브나로드 운동이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브나로드 운동을 정리해 볼까요? 동아일보사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기 위하여 1931년부터 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개한 전국 규모의 문맹 퇴치 운동, 이것을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제강점기를 좀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면서 일제에 대항했던 독립운동의 큰 두 가지의 형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일제와 무장투쟁을 하면서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무장투쟁 그룹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제가 우리를 지배한 건 우리가 힘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이니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실력 양성 혹은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무장투쟁은 독립군이라든지 의병이라든지 의사, 열사, 지사, 또 실력 양성, 애국계몽 운동은 밀립대학을 설립하는 운동,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기리려고 하는 운동, 국제보상,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 물산장려, 우리 물건을 쓰고 우리 물건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운동,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눠볼 수가 있죠. 무장투쟁의 모습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 정규적인 군사훈련을 받지는 못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들꽃처럼 일어났던 우리의 의병들,
이런 모습들이 무장투쟁이고요. 애국 계몽 운동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합당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실력을 키워야 된다. 독립신문과 같은 신문, 언론,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애국 계몽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들이 전개가 되는데 1935년 심훈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은 실제 인물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게 되죠. 상록수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최용신이라고 하는 분을 실제의 모델로 소설을 쓰게 됩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193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26살의 짧은 생애를 살다간 최용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한국에서 4호선이죠? 4호선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상록수역이라고 하는 역이 나옵니다.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역인데 이 상록수역이 이 최용신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역 이름이 되겠고요. 예전에는 이 안산 지역을 샘골이라고 불렀는데 아주 시골이었죠. 이 당시에 최용신이 샘골로 내려가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았던, 다시 말하면 부나로도 운동을 실천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소설이 상록수, 최용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주변에 가면 이렇게 최용신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샘골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던 지식인 최용신의 모습을, 부나로도 운동을 펼쳤던 최용신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조각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나로도 운동을 삶에서 실천했던 최용신의 이야기를 영화로도 만듭니다. 1961년 신상옥 감독이 소설의 제목과 같은 상록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를 제작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영화 속에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최은희, 신성일 같은 분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영화 상록수의 한 장면을 좀 볼 겁니다. 영화가 2시간이 넘는 긴 분량이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요. 또 196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흑백 영화이기는 하지만 최용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잤니? 네. 안녕하셨어요? 저 들어가서 조용히들 앉아 있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자, 저기가 앉아요. 앉아요. 앉아. 자, 앉아요. 옳지. 자, 일로 와서. 자, 앉아요. 일흔 아홉. 자, 그만.
여러 학생들 조용히 들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차마 할 수 없는 섭섭한 말을 할 테니 용서하고 들어줘요. 지금 여기 남은 학생들은 오늘부터 공부를 시킬 수가 없게 됐어요. 집이 좁아서 80명밖엔 갈 수가 없습니다. 올 가을에 새 집을 지으면 꼭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부를 테니 그때 오세요. 돌려보내줘. 난 못하겠어. 너희들이 안 가면 최 선생님이 큰일 나신다. 자, 어서들 가. 그리고 가을에 와. 꼭 불러주신다지 않아? 자, 어서. 자, 빨리. 자, 가라. 자, 울지 말고 모두들 책을 꺼내요. 오늘은 복습이나 하겠어요. 건분히 읽어봐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누구든지 학교로 배우러 오라. 그만. 자, 여기 글이 다 보이죠? 네. 자, 그럼 다 같이 따로 읽어요. 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배워야 한다. 누구든지 학교로 배우러 오라. 누구든지 학교로 배우러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한다. 누구든지 학교로 배우러 오라. 누구든지 학교로 배우러 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영화의 한 장면, 흑백이고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잘 보셨나요? 장면 속에서 주인공 최용신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과 함께 크게 외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지식인이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최용신은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샘골에 내려가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번 역사 수업 3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함께 수업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는
부족과 부족의 연합, 또 민족과 민족의 연합을 좀 봤고요. 두 번째 백정 이야기를 통해서는 양반과 천민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봤고, 오늘 부나로도 운동 이야기를 통해서는 지식인과 민중, 도시와 농촌 간의 더불어 함께 살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아이가 3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리라고 제가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2005년도에 저희 아이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혜인이가 9살 때, 정인이가 7살 때, 막내 영인이가 8개월, 9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24살, 22살, 아들은 이제 군대가 있고요.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다 장성하고 다 컸죠. 한 나라 안에서 이사를 가는 것도 이민자로서 쉽지는 않은데 2005년도에 저희가 카자흐에서 우르무치, 중국으로 나라를 옮기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바리바리 짐을 싸서 인천에서 북경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북경에서 우르무치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한 7시간 정도 북경공항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 같아요. 10개월짜리 아이는 울고 보채고 또 9살, 7살짜리도 7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요. 입이 삐죽삐죽 나오고 제가 이 혜인이와 정인이를 따로 불렀어요. 막내는 어차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불러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혜인아, 정인아, 이제 우리는 한 팀이야. 한 팀. 한 가족이고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한 팀이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나누어 줄 수 없는 한 팀이야. 비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혜인이 정인이가 조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큰 짐들을 하나, 가방들을 하나 줬어요. 이제 이 가방들을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끝까지 이 가방들을 잘 챙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팀이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 어린아이들이 낯선 땅 중국 신장 우르무치에서 잘 성장하고 또 바르게 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15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 북경공항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우리는 한 팀이야 라고 하는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약 120여 개의 다양한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민족 사회이자 국가입니다. 아마 이 땅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다민족,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19년에 한국의 통계를 봐도 이미 한국 안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숫자가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통은 한 사회나 국가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5% 이상이 되면 그 사회나 국가를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한국도 이미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죠.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역사 속에 나타난 서로 다른 계층, 서로 다른 계급, 서로 다른 민족이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들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에 러시아 말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얼굴의 생김새도 틀리고 키도 혈통도 출신 지역도 또 부모의 조국도 다 다른 우리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는 한 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서로 협력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국가나 공동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일에 걸쳐서 3번의 역사 수업을 진행했고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하고 건조한 역사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또 잘 집중하시고 함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카자흐스탄의 한글 교육을 위해서 땀 흘리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계셨으면 좋겠고요. 늘 행복한 시간들 보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